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성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움직임을 확인했다는 미국의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에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품목의 북한으로의 이전 및 기술 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국무성 대변인은 오늘 국무성 브리핑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는 근거가 없으며 미국은 증거도 없이 허위 보고를 했다고 말했으며 또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나는 우리의 평가가 변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무기 흐름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고 믿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a question on the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감사합니다, 매트. 러시아, 북한 그리고 중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는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은 증거도 없이 허위 보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께서는 어떻게 반박할 것입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러시아가 지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나는 우리의 평가가 변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무기 흐름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 발표한 패키지를 포함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무기와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안보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브링컨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역할 문제를 거론할 것입니까? 나는 북한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 국무성과 백악관 펜타곤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는 확신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거래에 대해 아직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워싱턴 방문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미일 동맹의 연대 힘이 어떻게 작용되어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반갑습니다. 요즘 중동 전쟁이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네, 미국 그 워싱턴도 정신없겠습니다. 네, 2단계 이제 공격이 들어갔는데요. 조금 전에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페이스트 네이션에 나와가지고 야탄야후한테 절대 그 치상 공격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시도했다고 또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전략적인지는 모르지만 온 세계가 지금 지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번에 손보는 중에 완벽하게 뿌리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맨날 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김정은이도 일단 잘못하면 정권을 종말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런 거와 똑같이로 이스라엘도 이번에 완전 뿌리고 하마스라는 그 존재의 가치도 없게 만들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게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류를 해도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문제는 이제 중동의 이란이나 레바논이나 특히 이란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란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보는 지금 이란이나 또 사우디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보는 건 지금 또 추가 병력 1,000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군대를. 그거는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시리아라든지 이란 쪽에서 또 이제 공격을 가끔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그 중국의 왕이가 지금 워싱턴에 와가지고 이제 내일 가는데 이 양반이 이제 어떤 저기 미국하고의 모종을 해서 저기 중동 정쟁 또는 타이완 이슈, 한반도 이슈를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지만 내일이면 아마 결과가 완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저기 블링컨 장관하고도 토킹을 했고 또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또 보통 그 외무부 장관들 오면은 대통령을 안 만나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현안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물론 북한 문제도 이제 얘기할 거라고 이제 국무성 대변인이 저희 질문에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것이요. 상당히 민감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그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분명히 당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또 이건 예.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무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유럽에서 전쟁이 난다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치고 공격한다는 생각 못 했는데 그래 따지면은 북한도 언제 어느 시간에 우리 한반도 한국을 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도 이 9.19 군사합의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잖아요. 네네. 근데 그 9.19 군사합의의 폐해가 북한의 일시적인 도발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방어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9.19 군사합의 폐기해라 이런데 이제 전국에다가 현수막도 반역적 9.19 군사합의 폐기하라 이렇게 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예를 들어 이렇게 공격하기 전에 공격의 징후가 있을 때 사전 차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9.19 군사 합의를 빨리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한국의 국방부 그 저기 뭐야 그 청문회인가 뭐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근데 야당 의원이 어떤지 저 합참의장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은요. 최근 북한 목선이 왔고 그리고 북한 정찰기가 와가지고 NLL 근처에 왔는데 넘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게 천만다행이다. 그것이 9.19 군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키느라고 그렇게 했다. 아주 그냥 북한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면서 그냥 한국 그 군대는 그렇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야당들이 한국의 저기 국민들 세금을 받아 먹으면서 살면서 이게 정말 야당이 한국 국회의원입니까? 북한 정신 나간 사람들, 예? 정신 나가도 한참 정신 나가죠. 나간 사람들이 그들이 뭐 북한 핵이라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공존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위협이고 우리 안보에 가장 큰 그 위협이 북한의 보유 아닙니까? 그 핵 보유를 위해서 민주당 역대 정권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그 가짜 평화쇼 그 앞에 그렇죠. 햇빛 정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 보유를 만들어내고 북한의 재래 무기 뭐 사항들도 이번에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재래식 무기 중에 첨단 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는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대단히 있는데 아무튼 이 좌파들, 특히 민주당 내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 또 친북 진중 세력들에 대한 경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들의 발언 자체를 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분명히 이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총선 심판을 해야 된다. 그지 국민들이 네.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이런 양당에 이렇게 너무 매몰돼 가지고
국민의 생명, 재산의 위협을 가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의 그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DC에서 어저께 좀 늦게 저기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 전문가하고 이제 커피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한반도 문제도 아주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평화쇼 때문에 김정은이한테 많은 시간을 핵 개발을 하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너가 어떻게 아니?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역대 대통령들이 그 평화쇼에서 함몰돼 가지고는 평화가 온 것처럼 하면은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겠다는 그 얄팍한 거기에 속아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좀 강력하게 나가줘서 자기들은 상당히 힘이 실린다 하면서 언제 하마스 같이 김정은이가 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목선 타고 뭐 4명 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앞으로 이제 북한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마스처럼, 이제 올 거다. 침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목선도 절대 탈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탈북자가 그 NLL 근처에서 넘어올 때 이미 북한이 쏴야 돼요. 도망가는 놈, 북한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자기 나라를 그 해산 NLL 근처에서 얼씬거리는 목선이 있다면 걔들이 먼저 쏴요. 걔들이 먼저 죽여요. 근데 그걸 다 감안하고 넘어와서 뭐 우리 어선에다가 뭐 발탁되고 또 우리가 알 때까지 그거 했다는 것은요. 임의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키면은 걸리면은 기순하고 그 안 걸리면 말고 이거라. 걸리면은 기순한다는 하얀 사원들은 한국이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북한이 준 어떤 미션을 택할지 모르니까요. 이번에도 이거 상당한 그 예의주시를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탈북자들도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반기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뭔 미션을 띄고 올지도 모르는. 물론 탈북자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한두 분은 한테는 제가 안 듣겠지만은 그래도 탈북자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권 차원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그 탄압에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또 먹고 사는데 또 어려운 그런 그거야 뭐 경제이고 고통을 벗어나서 이제 한국을 오는 것은 저희들 환영을 해야 되고 인권 또 우리 동포애로서 단지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 2명이라도 그런 분자 간첩들이 들어있다든지 북한이 잘하는 그 테러 분자들이 들어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뭐 저도 그 위험 대상 중에 이제 그들의 그렇죠. 목표물 중에 하나인데 테러 대상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이 제 위치를 찾아서 철저한 시스템 그들에 대한 실태 조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감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대북 정보 라인이라든지 또 간첩 잡는 일들을 국정원에서 이제 경찰로 넘어간 상태라서 국정원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제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듯이 국정원의 본연의 그 대북 정보 기능 또이 간첩 잡는 일에 다시 한번 더 국정원이 업무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그 CIA도 탈북자들을 100% 액면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신중하게 오면은 검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대로 두고요. 이제 한국 정치권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같은 길을 걷겠다는 것을
길도 같아거리면서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소위 말하는 보수 대통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태극기 부대도 안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태극기 세력들이 그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희생돼 가면서 한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건데,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수 대통합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모식에 국립현충원에 참석한 것을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단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명시적 그렇죠. 행동이 좀 필요하다. 단지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그 영남의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의례적인 그런 방문이라든지 그런 그 정치적인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보고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은 뭐 친박은 없다 그러고 이제 정치를 뭐 거의 안 하시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뭐 과거 인연을 그냥 과거 인연으로 끊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섭섭하고 좀 화도 나고 하죠.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을 찾아서 정치 쪽에 이렇게 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또 원로로서 그런 여러 가지 하실 역할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뭐 탄핵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의 개별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탄핵은 내란이고 탄핵에 일으켰던 그러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그 평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박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는 뭐 실패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저 개인 불찰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해서 당을 창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주쟁 방향, 우리 공화당의 그저 운영 방향을 대폭 수정해서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뭐 어차피 안보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당으로서 어떻게 마이웨이를 그냥 가는 것도 좋겠고요. 그래서 뭐 저기 여기 태극기 운동을 했던 분들이 어저께 저한테 카톡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현충원에서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와 진실을 울부짖는 우리 공화당 사람들을 그 현충원에 초대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게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이.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그걸 누가 이제 주관했는지 모르지만, 그 뭐 옆에 그거는 민족중흥회에서 했고, 민족중흥회에서 뭐 연락은 왔지만은 우리는 3년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제를 우리가 별도로 네, 3년 전부터 국민추모제를 해서 26일 날은 우리가 현충원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당원들이 네네. 참석해서 현충원 참배를 하고 10월 26일 날, 28일 날 지난 토요일 날 국민추모제를 서울역에서 했죠. 네. 우리는 누이 일을 하는 거고, 뭐, 자유민주 체제수호라든지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수호, 자유통일이라는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주쟁, 그러한 정당 운영을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한국의 이제 총선이란 것 때문에 이제 다들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뭐 민생도 안 하고 했는데 이제 민생도 할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 그러면 새로 혁신위원장에 그 뽑힌 그 임요한이란 사람 말입니다. 그 양반은요, 제가 볼 때 원래 그 양반이 야당 인사예요. 야당 인사기 때문에 절대 여당에 유리한 쪽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본인은 중심을 잡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벌써부터 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양반. 파란 눈의 한국인, 뭐, 기와 1호, 뭐, 또 하나는
인용환 혁신위원장의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고, 할아버지, 또 우리 개화기 때 정주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 개화기에 의료기술, 또 병원을 설립했던 그런 분들이라서, 뿌리는 굉장히 대한민국 뿌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다. 단지 하나 이제,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할 거냐. 또 하나는, 한다 하더라도,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제대로, 일어서서 다음 총선을 치러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사람이, 어떻다 그런 차원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혁신하고자 하는가. 지금 혁신이라는 게 소위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한데, 과연, 임기가 2달로 정해져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그런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혁신위원장 자리가 2달 만기예요? 2달이면 2달. 끝나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하고, 그 중에 지금 또 인재영입위원장도 만들고, 선거 관련된 선대위, 선거 관련 조직도 다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가 160일 남아있는 입장에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핵심 과제들을 빨리빨리, 국민들한테 빨리 발표를 하고, 지금 과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혁신하는 내용들을 몰라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혁신 과제를 내세우고 또 혁신위원회에서 그걸 내세웠을 때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들여서 혁신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혁신위원장의 과거에 이렇다 저렇다 그걸 떠나서 혁신위원장은 DJ를 제일 존경하고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분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아니, 그런 사람이 일단 여당에 왔으면 여당에 힘이 실어주는 얘기를 해야지.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선조들이 다 좋은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개인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캐릭터를 앞세우면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는 것도 음, 그분이 DJ 쪽의 사람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말이에요. 일단 국민의힘이 답답하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건요. 그 많은 대통령 중에서 DJ를 신봉하는 신봉자들 보면 상당히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 쪽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그 책임자들 아닙니까? 북한의 핵도 자기가 절대 안 한다고 개발 안 한다고 장담한다고 해놓고 갑버리 놓고 어떻게 또 책임질 겁니까? 그런 거 보면요. 하여튼 이상한 나라, 이상한 인간들. 민주당 정권에서 얘기했던 해변정책이나 평화쇼는 다 거짓이었다. 결국은 그 모든 거짓에 따른 북한의 핵, 또 다른 재래 무기, 그런 군사력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두고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한 번 속고, 2번 속고, 3번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김대중한테 속고, 문재인한테 속고, 노무현한테 속고, 지금 3번째 속았지 않습니까? 이제 속으면은요, 이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든 한국 국민들한테 진짜 아주 혹독한 말을 하지만은요,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도요,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 이제 바이스 펜스 부통령이 들어서를 했습니다. 대통령 출마 안 한다고 어제 선언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 지금 대선 여기에 아주 바빠요. 한국도 바쁘겠지만 이래서 한반도에 문제가 일어나도요.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 치지, 우크라이나 전쟁 치지, 양쪽 전쟁 치느라고요. 지금 뭐 어디 뭐 한반도 관심 쓸 사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우리로 봐서는 리스크인데, 음. 어쨌든 우리 국방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국민들의 정신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거짓 평화쇼, 거짓 햇빛쇼에는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중국에서 중국이 또 필리핀 또 함정을 갖다 들이받고 그래갖고 지금 또 그쪽하고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모로 이상이 났으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한반도 이슈가 조금으로 밀리고 있는데 저는 자꾸 스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물론 정부에서 빨리 다 이제 모니터를 해가지고 이런 사이에도 관심을 갖도록 미국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 외교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땡큐. 고맙습니다. 바이. 네.